조희대는 지금 대법관 제청을 하고 있지 않아요. 이 자체가 지금 위헌적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어제 변호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었죠. 반년 넘게. 예. 그리고 조희대가 김건희, 한덕수, 이상민 재판을 가져가 버렸어요. 전원합의체로. 예. 언제 이게 결론 날지도 몰라요. 조희대는 이재명을 제거하고 한덕수를 대통령으로 만드는데 일조한 것 아니냐. 우리는 이런 의심을 줄곧 해왔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덕수의 만행을 잠깐 좀 살펴볼까 합니다. 윤석열 탄핵 심리를 앞두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을 하지 않았었거든요. 그거 다시 한번 좀 보고 가야 됩니다. 네, 2024년 12월 26일에 한덕수 당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을 보류한다라고 지금 선언을 하죠. 그리고 12월 27일에 한덕수 탄핵 소추일이 이제 가결이 직무정지가 됩니다. 그런데 12월 31일에 최상목 권한대행도 헌법재판관 2명만 임명을 합니다. 마은혁 당시 후보는 안 했어. 임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리고 또 뒤에 보시면은 2025년 3월 24일에 한덕수가 또 직무 복귀를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4월 4일에 윤석열이 헌재 파면이 되고 네. 그리고 한덕수 권한대행이 또 헌법재판관을 4월 8일에 지명을 하는데 문제 이완규 와. 법제처장 전 함상훈 이런 분들에 대해 그렇습니다. 지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한덕수가 헌법재판관 미임명 이 건으로 기소가 돼가지고 재판을 받고 있어요. 이거 아무도 몰라. 그렇죠. 아무도 안 다뤄. 음. 다행히 이진관 판사한테 재판을 받고 있어요. 아, 그나마 다행이네 진짜. 그래서 헌법재판관을 너 당시에 왜 임명하지 않았냐고 물어봐. 그러니까 한덕수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바빠서. 자, 진짜 아우. 와,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 이 교도소 이 수감하는 게 교화의 작용은 못하는 것 같아. 아직도 그러고 있더라고. 영상으로 준비했는데 함께 보시죠. 피고인은 2025년 3월 24일경 직무에 복귀했음에도 선출된 지 약 2달이 경과한 마은혁을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았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복귀는 했습니다만 당시에 정말 대한민국은 위기 상황에 있었다. 경북 산불은 역사상 가장 큰 산불로 나왔고요. 한편 또 트럼프는 관세, 이러한 국가의 재난 상태, 경제 위기 이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3월 24일 날 복귀해서 해야 되는 윤석열에 대한 탄핵 심판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가 11회에 걸친 변론기일을 끝으로 변론을 종결하고 평의에 들어갔고 선고기일은 아직 지정되지 아니한 상황으로서 당시는 국가의 수반이 직무에 복귀하거나 파면이 될 경우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이러한 사안이 후순위로 밀릴 수 있는 겁니까? 전체적인 국가의 우선순위에 있어서는 산불, 경제 위기 이런 문제도 굉장히 컸다. 전자결제로 인사 재간에 딸깍 결제만 하시면 되는데 이게 업무가 바빠서 못하셨다 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헌법재판소가 2번이나 결정을 해서 임명 안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이거 그냥 재간 결제만 하시면 되는데 바빠서 못했다는 게 이해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우선순위에 있어서 그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와, 이 보는데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진짜 아니 저 말만 한 게 아니라 꼭 덧붙이는데 제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겠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그 말을 계속해. 저 진짜 나쁜 사람이야. 아, 너무 스트레스 받았어, 나 진짜. 아니 뭐 소화기 들고 자기가 불 끌어 다닌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딸깍 한 방이면 되거든. 와, 자, 그리고 아무리 봐도 저는 한덕수는 이재명 후보가 날아갈 것을 알고 대선에 출마한 것으로 저는 의심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조희대가 협조한 걸로 저는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엄청 강력하게 의심했잖아요. 의심했었어. 예. 그래서 뭐 굳이 설명할 필요 없고 그냥 시간의 순서만 딱 나열해 놓은 겁니다. 이것만 봐도 의심 안 할 수가 없어요. 자, 2025년 3월 26일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무죄가 선고가 되는데요. 검찰이 3월 27일에 상고를 하거든요. 3월 28일에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가 됩니다. 이제 4월 22일 오전에 소부인 2부에 배당이 되고 그날 오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전원합의체에 갑자기 회부를 합니다. 그러더니 4월 22일 합의기일을 진행을 하고 4월 24일 두 번째 합의기일을 진행을 하는데 이때 대법관 표결이 이루어지고요. 문제는 5월 1일입니다. 5월 1일에 3시에
여기서 매불쇼에서 라이브로 봤죠. 네. 파기환송 결정이 내려지는데 이재명 후보는 이제 날아간다고 본 거지. 그렇습니다. 근데 바로 1시간 뒤 오후 4시에 한덕수 총리가 사퇴를 하면서 와. 갑자기 지금 그렇죠. 뭐 대선이라든가 이런 네. 그리고 실제로 나왔고. 실제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 후보 바꿔치기까지도 맞아요. 그렇죠. 시도를 했고 누가 봐도 의심스럽잖아. 그럼요. 야,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진관 판사가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물어봅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 나는 이거 조금 의심스러운데 하면서 물어봐요. 예. 자, 그 장면 함께 보겠습니다. 마은영 재판관 관련해서 그 윤석열 탄핵 결정 전까지는 임명하지 말라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정치 상황에 비춰보면은 뭐 피고인의 생각과는 무관하게 여러 정치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있고 그런 자기 정치 입장을 설명하면서 피고인한테 말을 했을 법도 한데 그렇게 말한 사람이 없었나요? 그런 얘기를 별로 한 기회나 기억이나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교적 좀 단절된 상태로 많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피고인의 통화 내용 등을 보면 사실 그게 단절된 건지 약간 의심스러운데요. 여러 뭐 그런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뒤에 여러 가지 경위들을 보면 피고인은 그 대선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었고 그 전에 뭔가 상황을 고려했을 때 피고인이 먼저 지명을 하고 해두는 게 오히려 피고인에게 여러 가지 유리할 수도 있다는 생각 하에서 급하게 이렇게 지명하게 된 건 아닙니까? 그런 건 전혀 없었습니다. 이거 처음으로 물어보더라고. 나는 그래서 지금 조이대가 걱정된다는 겁니다. 조이대가. 맞아요. 예. 요거 이렇게 잠깐 좀 한번 짚어봤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검찰개혁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월 2일 공소청, 중수청 이제 출범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중수청을 꾸려야 되거든요. 중수청은 이제 총 정원이 2,800여 명이에요. 거기 한 90%가 수사관으로 가야 돼. 그러니까 이제 검찰청에 있는 수사관들 그리고 검사들이 그쪽으로 가야 됩니다. 네. 그런데 지금 검사들이 관심을 안 갖고 있어. 나 이게 좀 걱정이 되는데 관련한 이야기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안 갑니다. 예, 검사들은. 안 가? 예. 중수청으로? 갈 생각이 없죠. 검사들이 이게 딱 어디 나와 있는 건 아닌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본인들을 공무원 직급에서 한 상급 정도 평검사가 신임 검사를 상급 정도 대우를 받는다라고 여비 규정 지급이나 일부 보면 그런 게 이제 상급에 맞춰서 되는 게 있대요. 근데 이제 검사는 원래는 이제 그런 급은 없죠. 예, 그건 없죠. 그냥 평검사 그다음에 이제 그 검찰총장이 있는 건데. 난 그것도 약간 웃겨. 근데 또 중간에 이제 검사장이라고 그래갖고 또 뭐, 웃기다고 예. 지들은 뭔데 달리해 그거를. 근데 아무튼 이제 보통 그래서 어떤 일도 있냐면 검사들이 파견을 가잖아요. 그럼 네. 평검사인데 네. 자기는 상급이라 이거야. 근데 자기는 직원이야. 근데 과장이면 뭐 상급, 4급 이렇게 되거든요. 나보다 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검사가. 4급이면 그렇죠. 네, 과장이 한 4급 정도면 이제 과장, 정부 부처에 뭐 법무부 과장을 한다든지 어느 할 수 있는데 검사가 그 밑에서 일을 하는데 이제 자기는 상급이니까. 조금만 말씀을 보탤게요. 네, 네. 그게 문재인 정부 때 사실은 그런 문제 때문에 열받아. 소위 검사장이라는 그 호칭 이제 쓰지 마라 그러고 차도 다 뺐고 뭐 이렇게 했는데 장 기자님 말씀에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중앙부처마다 다 과장이 있고 국장이 있고 실장이 있고 차관이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그러면 총리실에서 예를 들어서 국장 회의를 합니다. 네. 부처에 관련된 업무와 함께 협의해야 될 때. 그럼 다 부처마다 다 국장이 갈 거 아니에요. 법무부는 과장이 가. 아이씨. 왜냐하면 지들끼리 부장검사가 과장인데 1급이라는 거야. 그럼 심지어 가가지고요. 제일 상석에 앉아. 니네들은 다 2급이지만 나는 1급이다. 그런 짓을 했다니까. 진짜 그걸 왜 그렇게 용인해 왔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황당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정말- 마인드가 있으니까 얘네들은 중수청에 안 간다는 거 아니야. 당연히 가면 4급 지금 대우받는 걸로 평검사는 지금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 자체도 굉장히 특혜가 많아 이번에. 왜냐면 중수청은 채우긴 채워야 되니까 검사들이 중수청으로 갈 때는 시험을 안 봐도 돼. 근데 예를 들어서 변호사나 경찰이 여기 중수청으로 가잖아. 시험 봐야 돼. 그리고 지금 검사들이 검찰청에 있다가 중수청으로 가잖아. 월급도 더 줘. 돈도 더 주고 시험도 안 보고 오기만 해라.
안 가니까 여러 가지 이제 당근책을 고민을 하고 있죠, 정부에서도. 근데 이제 대놓고 또 해주면 말 나오니까 그러지는 못할 것 같고요. 아무튼 그래서 인원 채우는 게 뭐 문제가 될 것 같긴 합니다, 지금. 그래요? 그러니까 평검사들은 안 갈라는 것 같고 간부 검사 중에 이제 그쪽에 가가지고 미래를 도모해야 되는 또 그렇죠. 저기들이 있잖아요. 윤석열, 한동훈 똘마니들이 아직 남아 있잖아. 음. 거기는 이제 옮겨 가가지고 우리가 상층부를 장악하자. 그런 이런 움직임이 얘기도 있어요? 있는 거. 예를 들어서 지방 중수청장으로 갈 수 있다라고 그러면 한번 가볼 수 있죠. 그러면 장이니까. 위험하네. 네, 장이니까. 네. 아니 공수처 만들 때도 그렇게 갔대니까 실제로. 그런 마음으로. 네, 그렇죠. 공수처 만들 때. 그건 좀 위험하네요. 좀 위험해요. 예. 그러니까 꼭 안 간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 경찰관들이 오히려 그거 가가지고 또 검사 밑에 있어야 되는 거야. 우리가 이러면서 또 거기서도 꺼린다는 얘기가 있어요. 지금 걱정이지. 최욱이 네가 검찰 개혁 앞장섰으니까 네가 다 해결해라 하는데 할게요 제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거는 이제 검사들 사이에서 분위기는 지금 수사권을 뺏겼잖아요. 네. 근데 이제 곧 어. 되찾아올 수 있다. 그런 생각 갖고 있지. 곧 되찾아올 수 그거를 있다. 그거를 아예 그냥 싹을 잘라줘야 돼. 그들을 위해서라도. 이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최강욱 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층부랑 이게 좀 밑에 검사들이 좀 다른 것 같은데 상층부는 이제 정치적인 고려들을 하죠. 자기네들이 검찰의 어떤 책임지는 자리에 있을 때 검찰 개혁이 됐다. 검찰 개혁을 막지 못했다라는 어떤 검찰 조직 안에서 보면 죄의식이 있구나. 뭐 그냥 만고의 대역죄인 같은 검찰 조직 안에서는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좀 이 상황에서 내가 지금 사표 던지고 나가는 게 좋으냐, 뭐 이런 좀 복잡할 텐데 네네. 검찰 조직에 당분간 더 있으려고 하는 그 검사들은 이 정부 곧 끝나, 그리고 원상복귀 돼라는 믿음이 강하게 있다라고 합니다. 아니 실제로 민주당 전당대회나 이런 거 보고 조롱하면서 그것도 봐라. 저 스스로 흔들리니까. 무너지는데, 그 우리가 이제 요거 법 시행될 때 계속 사건 지연시키고 하면 흔들어 봐라 견딜 수 있는지 이런 얘기들을. 그리고 이게 제가 이제 준비한 얘기 좀 특사경 얘기로 검찰 개혁 한번 좀 풀어볼게요. 네, 특사경. 이게 이제 특사경 얘기만 하는 건 아니고 요걸 통해서 검찰 개혁을 이제 디테일한 부분에 싸움이 남아 있습니다.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수사권을 뺏겼다라고 해서 이제 끝났다라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도 보면 시행령에서 등자 하나가 붙으니까 맞습니다. 원상복귀 되잖아요. 원상복귀 됐죠. 그 싸움이 이제부터 치열하게 벌어질 거예요. 또. 네. 이제 제가 작년 10월부터 특사경 얘기를 계속 해왔는데 왜 특사경 얘기를 했느냐? 이재명 정부 들어서도 이제 수사권이 뭔가 날아갈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근데 이제 검찰이 블루오션 돌파구로 찾은 게 특사경이에요. 왜냐하면 특사경이 돈 되는 사건을 많이 합니다. 금융, 주가조작, 금감원의 특사경이 있잖아요. 특허처, 이제 지식재산처죠. 기업 간의 특허 분쟁, 이런 것도 특사경이 합니다. 그 다음에 노동하면 안 와닿는데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특사경이거든요. 이거 돈 되는 사건이야. 돈 되네. 밀수 사건. 네, 밀수, 뭐 조세, 관세, 환경, 기업이 환경 오염시켜서 대규모의 어떤 무슨 환경 그게 크다. 그거 천문학적이잖아요. 네. 이런 거 이제 특사경이 하고 있고 앞으로 더 할 거고 또 며칠 전에 보도 보니까 건보공단이 새로 특사경 만들기로 했다고 이틀 전인가 3일 전에 보도 났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특사경으로 많은 수사가 옮겨갈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 조직에 안에 있으면 그걸 당연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경찰 그래 니네 그 강도나 잡고 절도나 잡고 성폭행이나 해 그거 돈 안 되는 거. 성폭행 잡는 거야. 네, 잡는 거. 네, 잡는 또 거. 말썽 필 뻔했네. 죄송합니다. 네. 근데 이제 특사경에서 뭐 주가 조작 무슨 대규모 금융 사기 이거 금감원 특사경이 다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거를 내가 우리들이 지키자라는 계산을 했는데 그게 제 예언대로 됐죠. 제가 작년 10월부터 얘기를 했는데. 맞아. 이번에 어떻게 됐지? 특사경. 일단 제가 이 얘기를 계속 하니까 되게 이재명 대통령이 1월에 진짜 작년에는 이 얘기를 저밖에 안 했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이 1월에 정성호 장관한테 이 문제를 지적을 합니다. 특사경 문제. 네, 특사경 문제. 요 영상 하나 볼게요. 요거 우리가 많이 다뤘어. 내가 이거 관심 많이 가졌어. 내가 그 저 법무부에서 나오신 분이랑 내가 이걸로 한번 얘기 한번 했었잖아. 함께 보시죠. 그 사람들도 자기 권한이 부여되면 수사를 하게 되면 경찰과 다를 바가 없잖아요. 근데 왜 구조적으로 그건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되는 거죠. 수사라고 하는 사법작용은 궁극적으로 목적이 기소해서 처벌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초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의 어떤 지휘를 받지 않게 되면 또는 조언을 받지 않게 되면은 증거 수집 단계부터 문제가 되고요. 또 법률 구성에서 굉장히 어려운 점들이 많습니다. 특별사법경찰 도입 취지는 검사나 경찰이 이 수사를 다 감당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 해당 분야는 특수한 전문성이 있는 분야라서 그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 또는 어쨌든 민간 기구에게 조사나 행정을 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면 그 법 절차를 지키게 하기 위해서 신속하게 전문적으로 하기 위한 제도잖아, 그죠? 그런 데서 법이 위반된 거를 조사를 해서 불법을 교정하는 거를 굳이 검사만이 승인할 수 있다. 그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 잘못된 거는 고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특사경 이거를 왜 굳이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되느냐? 지휘 받으면 안 되고 독립적으로 하라는 의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정성호 장관이랑 좀 지금 의견이 반대되죠. 의견이 지금 갈렸죠. 이후에 이재명 대통령 지시대로 됩니다. 뜻대로. 수사지휘 권한이 삭제됩니다. 이미지 1번 한번 띄워봐 주세요. 이게 검찰청법 전행입니다. 여기에 지금 마이크. 네. 예, 2호죠. 2호에 보면 1항 2호에 보면 범죄 수사에 관한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감독이라고 돼 있잖아요. 네네네. 특사경 수사지휘 한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검사가. 10월 2일부터 바뀌어서 시행되는 공소청법을 한번 볼게요. 공소청법. 여기 1번부터 쭉 8번까지 있죠. 네. 검사의 직무. 특사경에 대한 수사지휘 권한 없습니다. 삭제가 됐어요, 실제로. 근데. 삭제로 됐어요. 그러니까 박수 칠만한 일이죠. 검찰 개혁을 바라는 사람들 입장에서. 근데 왜? 근데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이렇게 됐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왜? 전권 송치합니다. 특사경이 수사하는 거는 전권 송치하기로 민주당이 당론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전권 송치만 하느냐? 지금 분위기로 봐선 수사 초기부터 검사랑 협의해서 수사해라. 공소청 검사랑. 공소청 검사랑. 그러니까 수사 지휘권은 삭제가 됐는데 법 조문에서 네. 실질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면 지금 민주당의 당론, 당연히 이제 검사들의 얘기를 들어준 거죠. 받아준 거죠. 민주당이.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검사가 사실상 수사 지휘권을 가지면서 특사경 수사를 협의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민주당이 만들어 주려고 해요. 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게 어떻게 연결되느냐. 네네. 특사경 수사지휘 권한 좀 주면 어때? 뭐 협의해서 하면 잘하면 되지. 그게 아니라 전권 송치잖아요. 네. 거기에 플러스 지금 또 그 뭐 노인, 뭐 여성, 아동에서 7대 범죄도 전권 송치, 의무 송치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검찰의 대규모 수사 인력이 남아 있어야 돼요. 검사 외에 수사관들이. 예. 그리고 특사경이 전권 송치를 하면 특사경들도 가서 압수수색을 할 거 아니에요. 압수수색을 하면 포렌식도 하고 분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대검의 과학수사부 아래 포렌식 센터 있죠? 네. NDSC. 그거 이제 검찰에 남겨놓자고 하겠죠. 뭐 지금 이제 그 얘기 나오고 이미, 있죠. 이미 그렇죠. 예, 이미 그거 나오고 있죠. 이미. 왜? 특사경 수사를 우리가 제대로 협의해서 하려고 그러면 특사경 그 압수수색한 거 어디 가서 분석해? 뭐 국가서 가서 해달라고 그래? 뭐 어디 가서 해달라고 그래? 대검에 야 있잖아. 여기 가서 하라고 그래. 얼마나 좋아. 이렇게 연결이 돼요.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사건처럼 특사경이 수사를 합니다. 예를 들어 그러면은 이거 아주 강력 처벌해야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해요. 특사경은. 그러고 나서 정권 송치니까 공소청으로 넘어가. 그럼 얘네가 이거를 무혐의 처분할 수 있다는 거야? 당연하죠. 기소 안 하면 당연하죠. 그만이죠. 기소 안 하는 방법도 있고. 우리가 이거 하지 또 말자고 보안 검찰 수사, 개혁한 거 보안 아닌가? 수사 요구 이게 크게 이제 쿠팡 퇴직금 사건이 딱 그 케이스죠. 우리가 열심히 했어. 근데 검찰- 검찰 조직은 야 그거 뭐 왜 기소해? 그거 무죄 줘야지. 김건희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금감원에서 적발해가지고 통보한 건데 그렇죠. 그냥 넘어간 거잖아요. 경찰로 그러니까 이게- 갔다가 올라오는 걸. 이런 식으로 특사경이 정권 송치되고 협의해서 하라는 게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냥 아유 검사들 많이 수사권도 뺏기고 하니까 이런 정도는 들어줘도 되겠지라는 게 아니라 검찰의 수사 인력, 수사 역량, 수사 조직 요걸로 연결이 돼서 요게 검찰 조직에 그러니까 이제 공소청이죠. 그대로 다 남게 되는 구실이 돼요.
이미지 하나만 더 볼게요. 이게 이제 포렌식 센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미지 3번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이제 뉴스버스 네. 기사인데 디넷. 디넷. 이거 우리 이진동 기자가 윤석열이 그 부산 저축은행 그 부실 그 저기 대출 비리 그 부실 수사했다고 기사 썼다가 검찰에 수사받았거든요. 맞아. 그리고 검찰이 뉴스버스의 이진동 기자 핸드폰을 압수수색을 했어요. 그럼 압수수색 어떻게 하냐면 핸드폰에 있는 전체 정보를 다 뜹니다. 그래서 그걸 가져간 다음에 범죄랑 상관 있는 것들만 선별 작업을 거쳐요. 그럼 선별한 것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삭제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핸드폰 전체 정보를 대검이 갖고 있는 디넷이라는 서버에 저장시켜 놓고 있는 걸 이진동 기자한테 걸린 거예요. 봤어 그거를. 이진동 기자한테 걸렸어. 맞아. 직접 봐버린 거예요. 봐버렸어. 이거를 검사들이 이거를 계속 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겠어요? 하고 싶겠지. 이 자체가 권한이고 이 자체가 권력이거든요. 네. 이게 있어야 사람들이 우리를 무서워하고 우리를 여전히 떠받들어주고 뭐 그렇겠죠. 그게 캐비넷이 네. 그렇죠. 말이에요. 이게 또 범죄 정보랑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검찰이 범정 기능, 그러니까 수사정보 정책관실이라고 이름을 바꿔놨는데 범정 기능도 갖겠다라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원론으로 들어가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금방 돌아와 바뀌는 게 없어요. 이 시나리오대로 만약에 간다라고 하면 포렌식 센터 있어, 뭐 압수수색 분석하는 거 기능 다 갖고 있어, 수사 인력 갖고 있어, 뭐 범죄정보 정책관실 다 갖고 있어. 법 하나만 바꾸는 순간 다시 예전의 검찰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 이 싸움이 남아 있는데 네. 민주당은 여기서 그냥 거의 검찰 얘기를 들어주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서 좀 답답하죠.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더 이상 싸울 힘이 남아있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건 아시잖아. 그건 맞아요. 저도 이 이거 문제에 하나를 대해서 네. 굉장히 저는 법은 잘 몰라서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얘기는 하는 분위기가 아니야 지금은. 네, 저도 답답해요. 이건 이게 안 돼. 중요한 문제예요. 중요한 문제다. 네, 근데 중요한 문제. 그러니까 검찰 개혁이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으려면 네. 이런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좀 완성이 돼야 되는데 네. 여기서는 상당 부분 좀 후퇴하거나 뭐 진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아무튼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어서 네. 그 지적 하나 좀. 그래서 저는 예전부터 말씀을 드렸던 게 총리실에 TF가 만들어졌으면 거기서 법안을 새로 만들겠다는 연구를 할 게 아니라 법안이 수사권 폐지로 갔을 때 생길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그거를 각 부처가 모여가지고 정리하는 일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하는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그게 아니었어. 알겠습니다. 자, 지금 오래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여기서 좀 인사를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장윤수 기자님은 조만간 또 다른 이슈로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어제 그러니까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 부부의 그 클러치백을 이제 준 혐의, 뇌물로 준 혐의, 요거 관련해서 증인으로 김건희가 출석을 했는데 여기에서 나온 발언들이 아주 뭐 기함할 발언들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뭐 검사님은 영부인 많이 뭐 저희 수사를 했느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영부인은 클러치백이 필수품이다. 그래서 깔별로 있었다. 예, 이거 어제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이런 건데 나올 때는 그 일반적인 경우라면 특히 이제 김건희 같이 중한 범죄로 수사를 받고 여러 개 걸려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하고 어쨌든 어떤 식으로 증언할지를 논의하고 나오는 게 정상적인데요. 모르겠습니다. 이게 김건희의 변호인이 이렇게 증언하라고 했으면 변호인 수준 문제일 것 같고. 근데 설마 그랬을까 싶거든요. 그렇으면 김건희가 그런, 스스로. 네, 직접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본인 생각에 사실은 이제 뭐 김건희가 사실 심적으로 많이 무너질 만한 상황이긴 해요. 뭐 네. 이제 중하게 이렇게 처벌받는 것도 있고 아직 남아있는 것도 많고 약간 자포자기한 데서 하고 싶은 말을 그냥 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은 그 듭니다. 정도입니까? 그러니까 네,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예. 저도 이제 변호사 하다 보면은 이게 뭐 실제로 증언하는데 옆에 나가서 변호인이 뭐 코치해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앞에 나가서 심리적으로 무너지는 거 어떻게 할 수는 없거든요. 약간 그런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어이없는 증언이었습니다. 이게 더 재미있는 게 지금 하트페어리님이 나 벌금 좀 깎아줘요. 너무 웃긴다.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김건희가 증인 신문 마친 후에 아니 저번에 지난달에 나 증인 출석 안 했다고 신문 안 했다고 그거 벌금 300만 원 때린 거 그거 좀 깎아달라고 해서 그래서 취소됐대요. 과태료가. 이것도 너무 웃긴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김건희는 보니까 자포자기가 아니라 삶에 대한 의지가 되게 센 것 같다.
특히 돈에 대한 오히려. 집착이. 돈에 그러니까 대한 이게 집착. 막 그동안에는 본인 재판에는 증언도 안 하고 마스크 쓰고 뭐 풀이 죽어 있는 것처럼 보이고 막 그런 식으로 행동을 보였잖아요. 근데 이게 본인 재판이 아닙니다. 아닌 거죠? 본인 재판이 아니라서 이게 아무런 영향을 안 받고 그냥 본인 재판 아니라서 안 나갔더니 지난달에 재판부가 증인 출석하라고 했더니 안 나와가지고 벌금 300만 원을 때렸더니 내가 내 재판도 아닌데 내가 가서 증언을 왜 해야 돼? 그러면서 나와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는 소리가 이제 자기 재판이 아니니까 그냥 막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본심이 드러난 거죠. 300만 원 깎아달라. 나 나왔잖냐. 그러니까 이게 되게 김건희가 황당하고 이제 박지원 의원이 이런 말 했더라고. 날도 더운데 더 이상 이야기하면 이건 드라마가 된다. 조용히 자숙해라. 근데 예. 김건희가 진짜 재산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 많죠. 아유, 예. 장난 아닙니다. 그렇죠. 김건희 본인 재산이 그 작년에 그러니까 구속되기 전에 그 기준으로 보면은 50억 현금만. 이거야 예금으로. 현금만. 예. 그 집도 집도 저기 서초구에 있는 비싼 그럼 아파트잖아요. 비싸, 예. 네. 그게 한 60평대 예. 사니까 지금 기준으로 아까 제가 찾아보니까 한 35억이더라고요. 그러니까 35억 빼고 본인 재산만 50몇 억인데 예. 그리고 이제 그 본인보다 더 많이 그러니까 남편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90%를 본인이 다 예금을 갖고 있는데 그 300만 원 아끼고 싶어 가지고 나와 가지고 진짜 전직 대통령 영부인으로서 국민 보기에 진짜 나쁘끄럽게 네. 추잡스럽게 그거 나 짝퉁 더 사봤어. 그거 필수품이야. 영부인의 클러치가 왜 필수품입니까? 처음 들었어요. 품격이 네. 필수품이죠. 저 그 조사하고 싶더라고요. 하도 너무 자신 있게 얘기하니까 우리나라 영부인들에게 좀 조사를 해보고 싶다. 전 세계 영부인들에게도 조사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리고 또 이제 특검을 향해서는 검사님, 그간 영부인들 수사 다 보셨어요? 나만 했죠? 이러면서 대통령 관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지 않냐? 라는 식으로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예. 이게 이제 수치심이라고 제가 오프닝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수치심이라는 표현도 너무 고급스러워요. 네, 고급스러울 정도로 아까워요. 네. 너무 부끄러워요. 이런 영분이 없었죠. 네. 이런 영분이 없었는데 수사를 다 해봤냐라고 물어보는 예. 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러네. 예, 대통령 관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그리고 그 대통령 관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왜 영부인이 결정을 해요? 그 사실은 본인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대통령의 부인으로 지내겠다라는 네. 얘기를 했고, 사실 김건희가 이럴 위험에 대해서 그 윤석열이 후보 시절부터 문제가 돼서 나와서 기자회견까지 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뭐 일말의 부끄러움이나 아니면 사실 양심의 가책 같은 걸 느낄 사람 같지도 않지만 그래도 어쨌든 영부인까지 하고 그리고 이제까지 이렇게 근엄한 표정을 짓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민낯을 내보이는 거는 예. 저도 뭐 놀랍진 않은데 다른 사람 재판이라서. 그러니까 저는 이게 부끄럽네요. 묘하게 윤석열하고 겹치는 게 너 검사 해봤어? 이 말을 재판에서 그럼요. 한 적이 있거든요. 네. 비슷해요. 너 영부인 해봤어? 이거잖아요. 부부가 똑같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윤석열의 영치금 있잖아요. 감옥돼 가지고 네, 사람들 네, 보내준 거. 네. 그거 얼마 받았는지 아세요? 한 13억? 17억. 더 늘었군요. 네. 본인 대통령 연봉이 1억 얼마인데. 너무하다, 그리고 진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전체 재산 예금이 6억 6천이었어요. 예. 근데 이번에 감옥 가가지고 1년 동안 받은 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의 지금 뭐 한 2배? 3배를 더 번 예. 거예요. 그것도 이 영치금이라는 제도가 굉장히 힘듭니다. 자기가 가져가려면. 예. 한도가 있어가지고 예. 그 한도 꽉 차면은 자기 계좌로 옮겨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계좌로 그냥 이체만 시킨 게 511회. 그 안에서 511회? 그 안에서 돈 꽉 차면 또 옮기고 예. 얼마나 무슨 이거를 그냥 재미로 삼았는지. 근데 그것도 이슈가 있던 게 그 511회에 이체하는 그 업무를 윤석열이 하는 게 아니래요. 그 구치소 내에 있는 직원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변호인도 하는 것도 아니고. 예,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담당하는 직원이 따로 있다고 이 하더라고요. 규정에 따라 옮기는 거라 그렇죠. 그게 네. 무슨 낭비인 거야? 시간 야. 낭비, 예, 인력 낭비, 여러 가지로. 그 문제는 좀, 저는. 김건희도 1억 정도 벌었습니다. 대선이 그걸로 이렇게 충분히 벌었어요. 가태료 내고도 남아요, 지금. 네. 그 있는 사람들이 더 하다고 공짜로 받는 거 좋아하고 과태료 300만 원 그거 깎으려고. 영치금에 세금이 부여된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네. 제 생각엔 증여세를 내지 않을 거예요. 부담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금액이 너무 맞아요. 크네요. 예,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 이것도 좀 궁금한 게 변호사님께 여쭤야 되는데 짝퉁 가포 네. 많이 샀다, 뭐 당근에서 샀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근데 이거 저작권 위반이라든지 상표권 그렇죠. 이거, 예, 위반이죠. 실효죠? 위반이고 이거를
이거를 영부인이 이럴 수 있다라는 말을 생각을 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고, 이거를 나와서 이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뭐 사실 이게 뭐 저작권 이걸 떠나서 이게 영부인으로서 본인이 할 수 있는 말인지 예. 제가 의문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평권 저작권 당연히 문제가 되고요. 수사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김건희가 정말 이렇게 되면 어쨌든 자기 말로는 뭐 클러치를 뭐 때마다 케이스마다 다 갖춰야 된다는 거고, 네. 본인 말로는 상당한 숫자를 갖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대로라면. 네. 그래서 이거 수사해봐야 되고요. 이거 만약에 문제되면 이것도 중하게 처벌할 수 있는 거라 전 수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좀 의미심장한 게 내 성격상 그런 거 확인하지 않는다라고 말한 부분, 그 말 안에 그 의미가 들어있어요. 나는 일상적으로 이런 걸 다 받아왔는데 그때마다 확인하지 않았어. 많이 거죠. 받았어가 이 안에 함의가 있는 것 같아서. 네, 그런 예. 거죠. 그러니까 내가 확인 안 해. 이게 대통령 된 지 뭐 3년인가 2, 3년 예. 하고 나온 거잖아요. 예. 그 전에 남편이 계속 검찰청 고위공직자였고 총장이었고. 아, 맞네. 그러면은 그 당시에 검사들 그 이야기 뭐 하면서 뭐 이런 부정과 뭔가 이런 부패 뭐 이런 것들 뭐 주고받고 뇌물 주고받고 이런 게 일상이었다는 거를 본인이 보여주는 것 같아요. 예. 나 이런 거 직접 내가 안 해. 다 밑에서 알아서 하는 거야. 뭐 이런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김건희가 얼마나 이 관직을 본인의 그러니까, 뭔가 사익을 추구하는데 뭔가 썼는지. 근데 사실은 이것도 사익이라고 보기도 좀 어려워요. 너무 짜치지 않습니까? 창피하죠. 사익은 그래도 뭐 내가 크게 해가지고 뭐 돈 땡기는 거 이런 거니까 그치. 진짜 나쁘다. 근데 명품 가방 이런 거 예. 돈도 없는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자기 돈으로 사면 50억 되지. 있으면 나는 사겠다. 그냥 가서. 예. 김기현도 되게 웃깁니다. 어. 이거 왜 어떻게든 이게 현금으로 산 게 아니라 세비로 산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세비로 사가지고 뇌물을 그 대통령 와이프 당선자 시절이었나요? 하여튼 네. 준다는 것 자체가 진짜 국민의힘 사람들은 국민 혈세로. 네. 예.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제 어제 사실 김건희가 낸 그런 격앙된 반응이 이전에 나 이거 지금 받기는 받았는데 일부 뭐 샤넬 가방이라든지 이런 거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였었는데 어제 격앙된 모습은 아까 이제 좀 심적으로 흔들리는 거일 수도 있다고, 아니면 이제 포기한 걸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전략적으로 뭐가 있는 건가요? 이런 게? 아니요, 그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전혀 도움 안 되는 내용이고요. 네. 그러니까 본인은 그렇게 판단했을지도 예.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을지는 모르겠네요. 적어도 자기한테 손해가 된다고 생각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좀 약간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김건희가 지금까지 태도로 보면 자기한테 법적인 유불리를 판단할 정도의 지식은 없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본인 생각에는 이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을 예.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나, 실제로 법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는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뭐 본인이 뭐 변호인의 조언이 분명히 있긴 있었을 거예요. 변호인이 있으니까. 변호인의 조언까지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예, 김기현 전 대표. 이게 사실 김기현 전 대표 부부 재판이었었거든요. 네. 근데 어제 증인으로 출석한 건데 이런 증언이 이 김기현이나 그 부부에게 어떤 적용이 되나요? 저기 어쩌다 받은 건 인정한 셈이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 그러니까 김기현에게는 치명적인 증언이죠. 증언이고, 제가 지금 안 그래도 이걸 보고 좀 궁금했는데, 김건희에게 금품이나 이걸 줬다고 해서 문제됐던 사람들이 좀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김상민 전 검사라든지 뭐 이제 유죄 확정당,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면 지금 김기현 이것도 그렇고, 근데 김건희가 이걸 받았다는 걸로 기소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는 생각이 뭐냐면, 좀 전에 이제 그때 말씀하신 것처럼 김건희가 그렇게 많이 받았다는데 본인도 그렇게 받은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수사가 제대로 됐나? 그러니까 김건희 지금 통일교에서 받은 거 몇 개 받긴 지금 사실 문제가 된 건 그 정도 얘기를 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과연 특검 수사가 제대로 된 게 맞나? 제대로 기소된 게 맞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이 부분도 네. 좀 한번 살펴보긴 해야 되겠어요. 네. 분명한 건 이 클러치백 수수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이게 그때 여기 재판부가 판사가 네.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처벌 규정은 없다. 네. 그러니까 대통령 영부인이 영부인 배우자가 신분이라서. 뭐 뇌물 받았다고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그 당시에도 그 이야기를 한번 했었잖아요. 그 윤석열 그 정부에서 뭐 법무부였나요? 아니면은 어디 법제처였나? 예. 이게 그 법 적용은 아니다. 예, 예. 권익위에서. 예, 예. 권익위에서 그런 걸 내렸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이거를 막는, 그러니까 공직자의 배우자가
뇌물을 받았을 경우에 그 공직자에 준하는 처벌을 받도록 법이 조금 보완될 필요는 있어 보인다. 사실 김건희도 그 점을 뭐 악용했던 것으로 보이기도 예, 하고 예. 이건 좀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 이제 김건희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금 김건희 사건, 뭐 한덕수 사건, 이성민 사건 관련해서 본인이 직접 이제 3고심 대법원 판결을 하겠다 해서 전원합의체로 돌렸잖아요. 요게 좀 시간 끌기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시간 끌기 이상의 의미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오히려 본인한테 사건이 왔을 경우에도 본인이 스스로 기피해야 될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선거법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시기 중앙선관위원장이 대법관이 보통 하니까 대법관이 회피하고 그래요. 근데 본인이 이거를 자기한테 온 사건이 아닌데 본인이 재판장인 방식으로 돌려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근데 지금 조희대에 대해서는 계속 내란 관여 여부가 계속 논란되고 있잖아요. 이거를 본인한테 가져가는 건 단순히 끌기가 아니라 자기가 대법원장으로서의 그런 지위를 남용이라는 말을 제가 썼는데 남용해서 판단을 하겠다는 의미일 수도 있어서 제가 봐서는 오히려 이제 국민적 의혹이나 이런 재판의 그런 신빙성을 흔드는 일인데 왜 이렇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재판도 지연시키고 지금 전원 합의체 회부하면서 본인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그것까지 우리가 봐야 되는 상황에서 대법관 임명 제청도 지금 한 분 그 노태학 대법관은 7개월 정도 미뤄졌고 네. 이훈구 대법관도 지금 이제 곧 마지막이기 때문에 다음을 해야 되는데 그거 가지고 또 이 얘기까지 나와요. 청와대랑 1대1로 지금 거래하는 거냐. 네. 왜 이렇게 불필요한 논란을 생성하는지 모르겠어요. 완전히 그냥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노태학 그 후임 같은 경우에는 네. 6개월, 7개월 정도 되는데 네. 이게 그냥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그 전에 사전 청문회를 이제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청문회를 그러니까 지명을 안 했으니까 그 청문회 때부터 계속 이야기 나왔거든요. 예. 한두 달 전부터 아니 왜 지금 청문회 끝나고 보면은 임기를 맞춰가지고 딱 이제 대법관의 그 숫자를 채워야 되는데 왜 그때도 안 하고 있느냐. 이렇게 이것이 6개월, 7개월 넘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또 나오는 이야기가 지난번 앵커께서 지난번 방송에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예. 거래하려고 그러는 것이 거래하려고, 아니냐. 그러니까. 예. 지금 그 이후로 그런 보도들이 꽤 많이 쏟아져요. 근데 그것이 만약에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뭔가 뭐 여러 가지 내란 관련된 재판 그리고 또 뭐 이재명 대통령 관련된 재판 이런 것들의 영향력을 자신이 계속 하겠다 이런 뜻을 그냥 아예 대놓고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예. 것 같습니다. 이게 자격이 없는 사람이 대법원의 장을 맡고 있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래서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이가 자꾸 나오는데요. 예. 지금 대법관 제청을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네. 말씀하신 그거는 사실 명백히 헌법적 의무를 사실은 다하지 못하고 있는 거고 지금 그 대법원 제청을 안 하는 사이에 또 한 명의 대법관이 지금 또 퇴직해야 될 상황이 왔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제 두 명이 비는데 이게 지금 조희대가 이걸 안 하고 버틸 만한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는 정말 탄핵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뭐 법조계에서 사실 이제 대법원장 탄핵이라고 하는 게 갖고 있는 무게감 때문에 쉽게 얘기할 수는 없었는데 이게 지금 이 정도까지 왔으면 그리고 대법관 임명을 안 하고 버티는 거는 이게 도대체 뭔 생각인지 잘 모르겠는데 예. 이쯤 되면 사실 뭐 아시겠지만 그 탄핵 전국에서 헌법재판관 임명하지 않는 것도 사실은 탄핵 맞습니다. 사유로 들어갔잖아요. 예. 근데 지금 그 정도 사유에 다른 게 아닌가 싶어요. 것도.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송영길 후보가 이 조희대 탄핵안을 들고 나왔고 김민석 후보도 거기에 동의를 했는데 이 부분에 민주당 내에서 좀 추진을 해볼 만하다. 변호사님 의견으로는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